미국 공군의 최고 지휘부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 공군 삼성 장군이 한국의 군사기술이 미국을 앞서고 있으며 미래 전장의 표준이 될 것이라 발언한 것인데요. 세계적인 군사 전략가이자 냉전과 걸프전을 거치며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해온 퇴역 장군이 오직 한국 무기 시스템에 매료되어 이제는 공동전력개발단까지 이끌게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가 주목한 나라는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군사 전략가는 왜 한국 군사기술에 인생을 걸었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 공군 소속 삼성 장군 에드워드 켈리입니다. 워싱턴 근교에서 퇴역 후 군사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냉전 시대와 걸프전, 이라크전까지 직접 참전했던 공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요즘엔 각국 무기 체계를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은 회의였습니다. 우리 회사 회의실에 모인 전직 군 간부들과 방위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는 항상 가장 높은 계급자였죠. 그래서 그런지 모두들 제 의견을 특히 존중했습니다.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던 분야니까요. 회의 중간에 자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시스템을 대규모로 도입한다는 보고서였어요. 이게 뭐라고? 그 조선인들이 만든 무기가 뭘 하겠어? 제가 자료를 보자마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죠. 제 밑에서 일하던 윌슨은 장군님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이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무기들이 우리 미국 제품과 경쟁해서 이겼다는 사실이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데 그것도 군사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제가 자료를 읽고 있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거 확인 좀 제대로 해봐야겠군. 제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료에 나온 숫자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국산 무기의 가격대 성능비가 우리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보고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4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미국이 군사기술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넘어섰다고? 그것도 냉전 시대에 우리가 도와줬던 그 작은 나라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서재벽에 걸린 훈장들을 바라봤어요. 그 훈장들은 제가 미국을 위해 싸웠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고서는 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어요. 진짜 미국이 추월당한 걸까요? 이건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내일 회사에 가서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미군을 넘어선 나라가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자료를 더 검토하려고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회의실에 앉았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이콥 밀러, 제가 이라크전에서 함께 근무했던 참모였죠. 지금은 한국 주둔 미 공군 부대에서 대령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제이콥 밀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금 상기된 듯 했어요. 네가 갑자기 왜 전화한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어제 보고서 받으셨습니까? 한국 무기 시스템 관련해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 제이콥은 웃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냈습니다. 장군님께서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 부하가 저를 시험한다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보고서를 보낸 거지? 그것도 회의 중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군님 직접 보셔야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 와보셔야 해요. 제이콥의 말투는 진지했어요. 내가 왜 한국까지 가야 하는데? 제가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서요. 장군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믿으실 겁니다. 제이콥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제가 아는 제이콥은 냉정하고 과장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군님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방문해 주십시오. 한국 국방부에서도 장군님 초청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알아봤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왠지 불안해졌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정말 그런 건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어. 날짜를 잡아보자. 제 대답에 제이콥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곧 세부 일정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펜타곤 근처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바친 곳이죠. 사무실로 돌아오자 윌슨이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 얼굴이 굳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주에 한국에 갈 거다. 제 말에 윌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제 대답은 간결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짐을 꾸리면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군사기술에서 미국을 앞선 건가?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걸까? 이건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인데. 여행 가방에 정장을 넣으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이 여행이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직원이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안내했어요. 얼굴 인식 자동 심사되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자 몇 초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어요. 이게 뭐지?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직원이 웃으며 AI 안면 인식 시스템입니다. 미국보다 5년 빠르게 도입했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놀랐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제이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군님, 무사히 도착하셨군요.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는 이쪽입니다. 제이콥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가니 HETAXI라고 쓰인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수소 택시입니다. 한국은 수소 경제로 전환 중이에요. 인천공항 주변은 전부 수소차만 다닙니다. 제이콥의 설명을 들으며 차에 탔어요. 차 안은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내연기관 특유의 소음과 진동이 없었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중앙에는 자율주행 전용 차선까지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차도 반자율주행 모드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승객을 태울 땐 수동으로 운전합니다. 제이콥이 웃으며 말했어요. 장군님 어떠세요? 첫인상이?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공항 시스템은 효율적이네. 하지만 아직 대단한 건 못 봤어. 제 말에 제이콥은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 도심을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택시가 서울로 들어서자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분주히 걸어 다녔습니다. 저게 뭐지? 제가 가리킨 건 도로 위에 있는 특이한 구조물이었어요. 자기부상 모노레일입니다. 작년에 완공됐어요. 전통적인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절반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제이콥의 설명을 들으며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뭔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 장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이 도시.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제 말을 제이콥이 이어받았습니다. 네, 장군님. 1970년대에 오셨었죠? 그때는 폐허였습니다. 6.25 전쟁 후 완전히 파괴됐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50년 전 제가 봤던 서울은 가난한 동남아 국가의 수도 같았는데 지금은 도쿄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서울이라고? 도쿄가 아니라?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제이콥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내일 국방부에서 더 놀라운 걸 보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 왠지 불안감이 들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면 군사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빛으로 가득한 도시,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미래적인 건물들.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내일 무엇을 보게 될지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제이콥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방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제이콥이 오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국방부 브리핑이 있고 오후에는 대구 공군기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아마 형식적인 소개에 그치겠지 싶었거든요. 국방부에 도착하자 현관에서 정장 차림의 한국인 장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켈리 장군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공군 참모차장 김준호 소장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한국 장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최신 국방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소장이 말했어요. 그러더니 벽면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KF-21 보라매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이것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영상에서는 날렵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본 성능은 F-16과 유사하지만 레이더 회피 기능은 F-35에 근접합니다. 가격은 F-35의 40% 수준이죠. 김 소장의 말에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김 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성능 비교표가 있었습니다. 최대 속도, 항속 거리, 무장 탑재량, 레이더 탐지 범위 등이 상세히 비교되어 있었어요. 정말 KF-21의 성능이 F-16을 넘어서고 일부 영역에서는 F-35에 근접했습니다. 그것도 훨씬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건 정확한 자료입니까? 제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소장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자료는 미국 측에도 공유된 것들입니다. 검증 가능한 수치들이죠. 제이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장군님. 자료는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김 소장은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기존 미국의 MLRS보다 정확도가 30% 향상되었고 발사 준비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여러 발의 로켓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미국 시스템보다 확실히 뛰어났거든요.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드론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AI 기반 드론 군집 시스템이죠. 화면에는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비행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드론들은 중앙 통제 없이도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적의 전자전에 영향을 받지 않죠.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미국도 아직 이런 수준의 드론 군집 기술을 실전 배치하지 못했거든요. 이건 시연 영상이 아니라 실제 작전 능력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실전 배치된 시스템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제이콥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큰 문제에 직면한 거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제이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을 모셔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점심 식사 중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생존도 어려웠던 나라가 이제는 군사기술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니요. 이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오후에 우리는 대구 공군기지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김 소장의 말로는 그곳에서 KF-21의 실제 비행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가는 길에 제이콥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어떠십니까?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국의 노후 기체보다 낫다는 거. 진심인가? 제이콥은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구 공군기지로 향하는 길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단 1시간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미국이었다면 같은 거리에 최소 3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기차 안에서도 놀란 점이 많았어요. 와이파이 속도가 미국 본토보다 5배는 빨랐고 흔들림 없이 매끄럽게 달렸죠. 제이콥은 이게 다 한국의 자체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둔하면서 제일 놀란 건 건설 속도예요.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1년 걸릴 공사를 여기선 3개월 만에 끝냅니다. 24시간 공사하고 효율성이 극도로 높아요. 그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곳곳에 크레인이 보였고 실제로 공사가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대구 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특별 출입증을 받고 기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경납고 앞에서 한국 공군 윤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켈리 장군님, 오늘 특별히 KF-21 시험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체를 살펴보시겠습니까? 경납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 KF-21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실물을 보니 영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날렵한 동체의 스텔스 기능을 고려한 설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F-22와 F-35의 중간쯤 되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더 세련되어 보였어요. 이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윤 대령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 전장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전투기는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여러 대가 함께 작전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드론과의 연동 능력도 타 기종보다 뛰어나고요. 윤 대령은 조종석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내부는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계기판이나 스위치가 거의 없었고 대신 대형 터치스크린이 조종석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건 F-35보다 진보된 인터페이스입니다. 조종사의 인지 부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죠. 소개가 끝나고 우리는 활주로 옆 관제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KF-21의 시험 비행을 볼 수 있었어요. 2대의 전투기가 준비를 마치고 출격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윤 대령의 말과 함께 전투기 엔진이 점화됐어요. KF-21은 놀라울 정도로 짧은 거리에서 이륙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라 급상승을 시작했어요. 그 가속력과 기동성은 분명 F-16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2대의 전투기는 완벽한 호흡으로 공중 기동을 선보였어요. 고난도 기동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F-16과 거의 동등하군요. 제가 말했어요. 윤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일부 영역에서 F-16을 넘어섭니다. 특히 전자장비와 데이터 링크 능력은 한 세대 앞서 있죠.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KF-21 2대가 갑자기 분리되어 다른 방향으로 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활주로에서 소형 드론 6대가 이륙했습니다. 드론들은 두 전투기를 중심으로 완벽한 포메이션을 이루며 비행했어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끊겼어요. 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모스 시스템입니다. 유인기 마이너스 무인기 협력 체계죠. KF-21이 퀸이 되어 여러 드론을 지휘합니다. 하지만 퀸이 타격받더라도 드론들은 자율적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요. 시연이 끝나고 전투기들이 착륙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내려와 인사를 나눴어요. 젊은 한국 조종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군님? 윤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놀랍습니다. 특히 드론 연동 시스템은 우리가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한 수준이군요. 미국의 노후 기체보다 낫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었거든요. 기지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제이콥이 물었습니다. 내일은 기념관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대구 공군기지 내에 있는 6.25 전쟁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제이콥은 이곳에 특별한 전시가 있다고만 말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제 본 KF-21과 드론 시스템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뒤처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서자 입구에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6.25 전쟁 당시 폐허가 된 대구 시내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현재의 대구 모습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죠. 불과 70년 만에 폐허에서 첨단 도시로 변한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이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빠른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기념관 내부로 들어가자 다양한 전시물이 나왔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사용된 무기들, 군복, 그리고 전투 상황을 담은 사진들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참전국 코너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참전 기록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이콥이 안내한 곳은 공군 전사자 기록실이었습니다. 벽면에는 6.25 전쟁 중 전사한 미 공군 장병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었어요. 제이콥이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제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로버트 맥콜리 소령, 1951년 6월 23일 전사. 순간 숨이 멈췄어요.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맥콜리 소령은 제가 젊었을 때 모셨던 상관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는 그분의 지휘 스타일과 리더십을 항상 본받으려 했습니다. 맥콜리 소령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제이콥 옆에 서 있던 한국 군인이 물었어요. 그는 군사역사관 담당자였습니다. 그분은 제 첫 상관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전사하셨는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담당자는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맥콜리 소령에 관한 특별 전시가 있었습니다. 맥콜리 소령은 한국 공군과의 합동작전 중 적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안전보다 한국 조종사들의 탈출을 돕다가 전사하셨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소령님의 비행기가 격추된 후 한국 지상군 2명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 그분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적군을 피해 소령님의 시신을 안전지대로 운반했어요. 담당자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전시실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2명의 한국 군인이 맥콜리 소령의 시신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비통했지만 결연했어요. 그들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을 그대로 두고 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전후에는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합니다.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맥콜리 소령이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제이콥이 조용히 말했어요. 장군님,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형제예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전시실을 나오기 전 담당자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맥콜리 소령님의 유품입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소령님을 아시는 분이 오시면 드리려고 했어요. 상자를 열자 작은 회중시계와 손때 묻은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기념관을 나오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킨 거였나? 우리가 그들을 지켰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켰던 거였나?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타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제이콥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그들의 전우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눈부셨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5일 동안의 짧은 한국 방문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돌아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윌슨이 저를 맞이했어요. 어떠셨습니까, 장군님?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많은 것을 보고 왔네. 윌슨의 표정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피곤한 모습을 보고 내일 회의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회의실에 모든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제 한국 방문 결과가 궁금한 듯 했어요. 특히 스미스 박사는 처음부터 회의적인 태도였습니다.
켈리 장군, 그래서 한국 무기 시스템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상대로 과장된 것이었겠죠? 그의 말에 방 안에 웃음이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펜타곤이 보였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미국의 상징이었죠. 돌아서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KF-21의 뛰어난 성능, 천무 시스템의 정확성, 드론, 군집 기술의 혁신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에 대해 말했어요. 설명을 마치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스미스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장군님, 그건 어디까지나 시연이었을 뿐입니다. 실전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는 여전히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경험과 전통을 고려하면 그들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5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무기 시스템을 봐왔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시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윌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자문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국방부에 제출할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군사 전략과 예산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만약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쓴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 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제 머릿속에 맥콜리 소령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지켜낸 한국 군인들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의였어요. 저는 진실을 쓰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동등한 전략 파트너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합니다. 제 발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얼굴이 붉어져 항의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이건 우리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예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제 말에 몇몇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원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미 군사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했어요. 보고서 서두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군사기술을 과소평가해왔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혁신적인 개발자로서 세계 무대에 섰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때로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국방부 장관실이었습니다. 켈리 장군님, 귀하의 한국 방문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지만 곧 약속 시간을 잡았어요.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의 미팅은 예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이미 읽어본 장관은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놀랍게도 그는 이미 비슷한 보고를 여러 경로로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단지 고위장성 출신인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고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켈리 장군,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이미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장관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그렇다면 제 보고서는? 제 말을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귀하의 보고서는 우리 계획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본 내용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었죠. 장관은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K-US 조인트 디펜스 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공동 전력개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리더로 장군을 임명하고 싶습니다.
장관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를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귀하는 공군 경력과 전략적 통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의 기술력도 직접 확인하셨죠. 무엇보다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딱 맞는 인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도 이번에는 협력 파트너로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요. 2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벽에 걸린 훈장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그 훈장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미국을 위해 싸웠던 증거이자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짐을 싸는 중에 맥콜리 소령의 회중시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기념관에서 받아온 그 유품이었어요. 시계를 손에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맥콜리 소령이 한국인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듯이 저도 이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했어요. 시계를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그것을 소령님의 유족에게 전해드릴 생각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제 딸 사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정말 한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새로운 임무가 생겼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안 좋게 말했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라의 질문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내 시각이 바뀌었단다. 제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가끔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믿어온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어. 그걸 인정하는 게 힘들지만 그게 바로 성장이란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군용기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평양 위로 펼쳐진 구름 바다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신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였어요. 지난번에는 편견에 가려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곳은 더 이상 그 조선인들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동반자 함께 성장할 파트너의 나라였어요. 활주로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제이콥과 김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영의 미소가 번졌어요. 다시 오셨군요, 켈리 장군님. 김 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 손을 강하게 잡아주는 그의 소나기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동반자로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제이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스크포스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한국 공군의 전투기 편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이곳이 미래다. 차에 탑승하면서 맥콜리 소령의 회중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조국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그 조국의 의미가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미국만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모든 동맹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이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이콥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이번 임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중이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야.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 새로운 여정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이 사연처럼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저력은 이제 세계 최강대국 미국마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력, 효율성, 그리고 혁신은 이제 미래 전쟁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5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최첨단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그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은 결국 우리 한국인의 끈기와 창의력이었습니다. 켈리 장군의 고백처럼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셨길 바랍니다.